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 시험이 4월 8일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검정고시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검정고시 출신자 중에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이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명 정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자, 검정고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정시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죠. 더군다나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진로를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다녔는데 내신 성적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럼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기가 사실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또 대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학교를 자퇴하시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시 전형이나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검정고시,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올해 2024학년도의 수능 대비나 또 2025학년도의 수능 대비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사실 검정고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재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같이 수능에 참여하시는 경쟁자 입장이기 때문에 검정고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수능 응시자 중에서 검정고시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고려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서 자, 재학생들이 약 35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졸업생이 14만 2천 명일 때 검정고시는 전체 비율의 3.1%, 15,488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13,691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14,277명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15,488명으로 해마다 약 숫자가 1,000명씩 인원이 늘고 있죠. 그렇죠? 13,000명, 14,000명, 15,000명 정도씩 해서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들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는 점. 두 번째는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와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내신 성적 중심의 교과 전형들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일정 정도 내신 성적 외에는 사실상 수시 전형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정시를 빠르게 선택을 하고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학교라는 게 사실상 학교 공부해야 되지,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을 가야 되지, 또 이러다 보면은 사실상 충분하게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사실상 내신 대비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준비가 충실하게 진행이 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재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럼 결국 고등학교 과정이 4년, 길게 보면 5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습의 효율적인 측면 또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을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재수생의 비율이 31.13%, 13만 9,385명이 되어졌는데 이 재수생의 증가에는 검정고시 숫자의 증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2023년도에 수시의 선발 비율이 78.1%일 때 오히려 2024학년도 수시 선발 인원은 79%로 오히려 수시 선발 비율이 늘었어요. 정시는 21.9%에서 21%로 늘었고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실적 다음에 논술 전형의 순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면 조금 달라지긴 하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61.5%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교과보다 높죠. 29.5%, 그 다음에 교과가 20.9%, 논술 전형의 선발 비율이 7.9%,
그 다음에 수능이 33.7%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수도권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수능 33.7%,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29.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시 전형에서 또는 정시 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시험이 4월 8일이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대비를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검정고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7개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 다음에 과학,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선택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도덕, 기술과정, 체육, 음악과 미술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수학을 뺀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각 과목당 25문제가 출제가 돼요. 수학은 20문항이고 과목당 배점은 한 과목당 4점, 수학만 배점이 5점입니다. 자,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되어질 때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를 사실은 별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신 분들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하시는 경우들은 검정고시를 별도로 준비하진 않고 사실상 수능 공부 진행하다가 검정고시 시험에 임박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거나 검정고시 좀 오래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는 분들이라면 무리 없이, 큰 준비 없이도 60점 평균 점수는 충분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고시 지원자의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자는 2022학년도 1회 4월 시험, 2회 8월 시험을 보니까 1회 시험에서 응시자가 22,868명이었고요. 2회 응시자가 3,017명으로 2회 응시자가 더 많습니다. 전체 응시자는 5,885명일 때 합격률은 85.8%. 전년도에는 합격률이 83.7%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률이 매우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검정고시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별도의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60% 컷은 통과할 수 있다. 검정고시의 합격률은 대략적으로 85.8% 정도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겠죠. 특히 우리가 검정고시를 만약에 내가 생각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수시로 원서를 쓴다, 정시로 원서를 쓴다. 그럼 과연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적합한 전형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걱정은, 자, 검정고시를 선택했었을 때 검정고시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검정고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가? 이거를 궁금하게 생각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 합격률이 85.8% 정도 되고,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100점 만점 중에 60%의 평균값은 대부분 다 통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걱정이 있죠. 자, 그러면 검정고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 수능, 그 다음에 대입의 원서를 써서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대학에 입학에 있어서 수시와 정시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적합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검정고시 합격자의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검정고시 합격자가 40명입니다. 전체 중에서 1.1%에 해당이 되고요. 과학고가 145명, 일반고가 166명으로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47.3%예요. 자, 연세대학교는 검정고시 합격자가 많습니다. 61명, 전체 인원 중에서 1.5%, 고려대학교 41명, 0.9%,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41명이고, 서강대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 인원이 적습니다. 26명, 한양대학교 37명, 중앙대학교 46명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검정고시 합격자가 가장 적은 학교는
서강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각 대학들마다 검정고시 출산인원 몇 명을 뽑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선발 인원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적은 선발 인원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검정고시 학생들의 숫자를 보니까 전체 인원을 봤을 때 약 3.1%, 15,488명이다. 이걸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가 68.9%, 그 다음에 졸업자가 28%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 비율의 3.1%밖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약 40명 또는 60명 정도 선발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전체 비율에서 합격자 인원을 생각하게 되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 이런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각 대학별로 모집 인원에서 차지하는 전형의 특징, 또 어떤 전형에서 몇 명 정도를 선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내가 과연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또는 논술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을 척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40명을 선발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8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2022학년도 각 대학별 검정고시 출신자의 데이터입니다. 2023학년도하고 좀 다르겠죠. 2022학년도는 서울대학교 40명을 선발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8명, 수능에서 28명, 고른기회에서 3명을 선발했고요. 연세대학교는 61명을 선발했는데 학생부 종합에서 1명, 실기실적에서 10명, 논술 전형에서 5명, 그 다음에 수능에서 43명, 고른기회에서 2명을 선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41명 중에서 수능에서 선발한 인원이 37명이고요. 성균관대학교 41명 중 논술 전형에서 선발한 학생이 7명에 수능이 34, 서강대학교 26명 중 논술 1명, 그 다음에 수능에서 22명, 한양대학교는 37명 중에서 특기자 전형이 6명, 논술 5명, 수능에서 23명이고요. 중앙대학교는 46명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1명,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3명, 논술 전형 13명, 수능 24명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각 대학의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인데 이게 해마다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떤 대학이 만약에 2022학년도에 41명을 선발했다면 그 다음 명이 50명이 될 수도 있고 37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전형별 선발 인원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8명을 선발했지만 2023, 2024학년도에는 6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변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참고를 해서 이해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실 점은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이 나름대로는 수시 전형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유리하구나. 보시는 것처럼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 서울대학교는 논술을 실시하지 않으니까요. 자, 연세대학교 논술을 실시하는데 5명, 고려대학교는 논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5명, 성균관대학교 7명,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1명,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5명,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1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전형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뭐죠? 정시의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도 수능으로 28명을 뽑았고 연세대학교는 수능으로 43명, 고려대학교 수능으로 37명, 성균관대학교 34명, 서강대학교 22명, 한양대학교 23, 중앙대학교 수능으로 2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점은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이 적합하다. 두 번째는 정시 수능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를 선택하신 분들의 첫 번째 고민은 검정고시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검정고시 시험 준비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나, 이거 궁금해 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고민거리는 그러면 수시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또 정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등이 있는데 이 전형들 중에서 결국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적합한 전형은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100% 또는 논술 100%에 학생부가 30%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학생부가 들어가는 경우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검정고시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는 대학도 있고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검정고시 성적을 제출하게 되어지면 비교내신을 적용하죠.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비교내신을 적용을 하여 환산표를 적용하는데 이 환산표는 명지대학교의 환산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를 96점 이상을 맞게 되어지면 석차 등급으로 봤었을 때는 A 등급으로 보고 있고요. 환산 등급으로 하면 약 3등급 정도로 보고 있고 환산 점수로는 97점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라는 얘기가 검정고시 성적 96점이면 3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3등급이면 인서울도 못하잖아요. 대부분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1등급과 2등급 정도의 내신폭이니까 3등급이면 인서울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3등급이라는 말보다는 검정고시 성적 96점이면 3, 다시 말해 1등급과 3등급의 범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고시는 60점에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만 검정고시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96점 이상은 되어져야 검정고시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 성적이 96점이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고 합격을 노리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검정고시 성적이 96점 정도 되어지면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교과 성적의 우수성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검정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는 60점이 필요하고요. 검정고시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려면 96점 이상을 맞으면 우수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정고시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전형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은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논술 전형 중에서도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이라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부 이제 분들이 학생부 교과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면 어떠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검정고시 합격생이 2022학년도에 8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서울대를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는 보시면 서울대학교 제출서를 보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학생부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기소개서가 2022학년도는 요구됐지만 없어졌죠. 그럼 검정고시 출신자는 뭐를 필요로 하는 거냐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대체서식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자소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서식이라고 해서 학생부 대체서식에는 학생부 또는 성적증명서, 교내수상 또는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것들을 대체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즘에 입시가 바뀌고 있다는 점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가 어떻게 돼요? 많이 수정이 이루어지죠. 자, 학생부에서 이제 변경되어지는 사항들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생부의 수상 경력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죠. 독서 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죠. 자기소개서도 2024학년도부터 폐지가 돼요. 그 다음에 소논문은 2023학년도부터 기재가 금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졌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또 학생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고, 이에 따라서 교외 활동들은 대입의 대부분 다 미반영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리고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교외 활동일 수밖에 없겠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자격증이나 등등등, 또 소논문이나 등등등인데, 이게 입시가 바뀌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외 활동들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거나 또 교외 활동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어지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검정고시가 합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라는 점을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못 붙는다,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입시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검정고시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은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그러면서 결국은 수능 공부다. 그러면 수시의 논술 전형과 수능, 정시의 공통점은 바로 뭡니까? 수능이죠. 정시와 수시 논술 전형의 공통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이 수능 성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 시점에서 나의 학력 지표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출신 고등학교 유형,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재적 관계 없이 학생들이 동등하게 수능 성적을 통해서 본인의 학업적인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가장 분명한 학력 지표의 제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검정고시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로 공부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죠.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학생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에서 중도 이탈하여 검정고시를 선택한 학생들, 학업적인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정고시 출신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는 학생을 같이 수업을 하거나 같이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검정고시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내가 학교를 중도 이탈하고 내가 전략적으로 입시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 학원 선택의 어려움이죠. 내가 만약에 재수학원을 다니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는 또는 삼수를 하는 20살, 21살인 학생과 17, 18인 학생이 같이 수업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식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식적인 부분 못지않게 정서적인 부분과 정서 발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결국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할 때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검정고시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 수능 공부는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 3월, 4월, 5월, 6월 이 시기에 빨리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빠르게 보완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수능을 안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그거 못지않게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수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수시에 대한 대비가 검정고시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대부분 대비해야 된다고 본다면 결국 논술 전형이 수능 체제를 필요로 하는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수능 공부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이 되어지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수생들이 작년에 재수생의 숫자가 13만 9,385명이었어요. 하지만 이 전체 재수생들 중에서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전체 재수생 중에서 46.64%, 그 다음에 9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56.33%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재수생은 수능에 들어온다. 이 진짜 재수생들 중에서 차지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반수생들인 거거든요. 결국 현재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또는 의대나 치대, 약대를 붙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학을 막 다니기 시작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6월, 7월 달 넘어가면서 재수를 결정하고 그 학생들이 본게임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검정고시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대입을 준비하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학습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채워져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검정고시를 4월에 시험을 보고 수능을 시험을 보면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3월, 4월, 5월, 6월 이 시기에 공부를 빨리 완성을 해야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택하셔야만 된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능을 봤었던 학생들이 한 15,000명 정도 학생들이 수능을 봤어요. 물론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대입에 또는 대학 입시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검정고시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습의 효율성, 대입의 효율성을 선택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면서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재수하게 되고, 그럼 결국 4년이나 5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나는 의대를 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결국 하나의 목표로 모든 시간들을 압축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택으로 해서 검정고시 그 다음에 대입을 선택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3년 동안에 쌓아왔던 거를 1년 내에 압축해서 몰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학습의 방법적인 측면,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재수학원을 가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보다 1살, 2살, 3살이 많은 형들이나 언니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을 많이 겪게 돼요. 그렇죠? 이런 게 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독학재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과목 독학재수라고 해서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과목만 1대1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표 수업을 연계하여 하루에 평균 4교시 정도 체제, 그리고 8시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이브립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매달 전공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를 전담한다는 점,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같은 거는 회수 관리하도록 하고요. 또 학원의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대비들을 진행합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식을 빨리 쌓아서 목표하는 것만큼의 점수를 만드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 4월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재수, 삼수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서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졸 검정고시 뚫고 스카이 의학계열에 합격하자라고 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수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많은 재수 학원들이 있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나에게 적합한 학원이 뭐냐, 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내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재수를 선택했는데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지고 재수를 선택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자, 15,000명 정도 되어지는 수능의 응시생들, 또 많은 검정고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 검정고시를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검정고시 프로그램과 실제 검정고시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틀림없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목표한 대학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